그의 여름은 유독 지독했습니다. 8월의 태양은 마치 이 땅의 모든 것을 바싹 태워버린 작정인 듯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불볕을 쏟아냈어요. 창문을 열면 숨이 턱 막히는 뜨거운 바람이 훅 밀려 들어왔고 닫으면 닫은 대로 온 집안이 거대한 찜통으로 변해버리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실에 놓인 낡은 선풍기만이 쉴 새 없이 고개를 저으며 제 역할을 해보려 애썼지만 그것이 뿜어내는 바람은 미지근한 입김에 불과했죠. 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 헐떡이는 손주 녀석을 안쓰럽게 내려다보았습니다. 7살 배기 우빈이는 아픈 데는 한 군데도 없이 건강했지만 유독 더위를 못 참는 아이였어요. 아이의 하얀 얼굴은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익어 있었고 얇은 반소매, 옷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죠. 이 녀석은 연신 덥다, 더워를 외치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 부채질을 해주자 우빈이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는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 녹아서 아이스크림 될 것 같아. 너무 더워. 목소리마저 더위에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찬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와 아이의 이마와 목덜미를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수건의 냉기는 금세 공기 중의 열기에 스며들어 사라져버렸어요. 우빈이는 이제 거의 울상이 되어 제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에어컨 틀어주면 안 돼? 응? 나 이대로 있으면 정말 녹아버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인 미리, 그러니까 우빈이 엄마의 서슬 퍼런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에요. 미리는 에어컨을 세상에서 제일 아까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기세가 무섭다는 이유를 댔지만 그보다는 저 늙은이가 편하게 지내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신보가 더 크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죠. 멀쩡한 아이에게 에어컨 바람을 쐬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에는 무슨 끔찍한 소리를 듣게 될지를 보듯 훤했습니다. 우빈아, 조금만 참자. 할머니가 시원한 수박 꺼내줄게. 응? 저는 애써 아이를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빈이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아이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싫어. 수박도 더워. 덥단 말이야. 으앙. 할머니 미워. 아이가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니 며느리에 대한 공포심도 잠시 잊게 되더군요. 제 아무리 무서운 며느리라 한들 눈앞에서 땀으로 목욕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손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딱 1시간만. 미리가 퇴근하기 전에 끄면 괜찮을 거야.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정도는 할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저는 벽에 걸린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평생 아들 내외의 허락 없이 에어컨을 켜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제 등 뒤로 우빈이의 울음 섞인 칭얼거림이 다시 들려왔고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딱 1시간만이다. 그 이상은 안 돼. 윙하는 소리와 함께 에어컨 날개가 열리고 곧이어 제 얼굴 위로 기적처럼 시원한 바람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시원함인지. 끈적끈적하게 온몸을 감싸던 불쾌한 열기가 순식간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던 우빈이도 울음을 뚝 그치고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쪽을 향해 신기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와, 시원하다. 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벌리고 거실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땀으로 젖었던 머리카락이 보송보송하게 마르고 새빨갛게 익었던 얼굴에도 금세
제 색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켜길 잘했어. 저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 1시간 동안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우빈이는 시원해진 거실 바닥에서 블록으로 성을 쌓았고, 저는 옆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그림을 그려주었죠.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벽시계의 시침이 며느리가 퇴근할 시간인 6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빈아, 이제 에어컨 끌 시간이야. 약속했지? 아, 왜 벌써? 조금만 더. 딱 10분만 더. 아이가 다시 떼를 쓰기 시작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했어요. 저는 아쉬워하는 아이를 달래며 에어컨 전원을 껐습니다. 시원했던 공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후텁지근한 열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죠. 저는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를 냉기를 없애기 위해 거실 창문까지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꿈꾸는 사람처럼 저는 증거인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분 후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비비빅.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가시가 돋친 듯 날카로운 며느리 이미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현관으로 나가 미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밖이 많이 덥지? 미리는 제 인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인상을 찌푸리며 집안 공기를 한번 킁킁 맞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코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미세한 냉기를 감지한 모양이었어요. 그녀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의심의 빛이 가득했죠. 어머니, 혹시 에어컨 트셨어요? 아니, 안 틀었다.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에서 놀던 우빈이가 갑자기 크게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마치 신호탄 같았어요. 미리의 눈이 매섭게 빛나며 기침하는 우빈이와 저를 번갈아 쏘아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멀쩡하게 잘 놀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서늘한 곳에 있다가 더운 공기를 쐰 탓인지 아이의 목이 칼칼해진 모양이었어요. 미리는 그 기침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집안 공기가 아직 서늘하잖아요. 거봐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 어머니 때문에 멀쩡하던 애가 감기 걸렸잖아요. 아니다. 그게 아니고. 뭐가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 지금 기침하는 거 안 들리세요? 기어이 애를 아프게 만드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미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온갖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경석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아들을 쳐다보았지만 그것은 저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경석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험악한 분위기를 보자마자 한숨부터 푹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나무라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죠. 엄마, 또 왜 그랬어? 미리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 여보, 당신 어머니 좀 봐. 멀쩡한 애를 에어컨 틀어서 병들게 만들어놨어. 나 정말 이 집에서 하루도 못 살겠어. 어머니 당장 내보내. 어머니랑 같이 사느니 내가 나가. 미리는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아내의 등을 토닥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어머니에 대한 연민도 없었어요.
오직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귀찮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일단 나가 계세요. 뭐? 경서가, 너 지금 뭐라고? 미리가 저렇게 화가 났는데 어떡해. 엄마가 좀 피해야지.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응? 아들은 제 팔을 잡아 끌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온몸의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마누라 성화에 못 이겨 늙은 어미를 한밤중에 길거리로 내쫓고 있었습니다. 경석은 제 손에 무언가를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였습니다. 엄마, 이걸로 근처 사우나라도 가 계세요. 미리가 화 풀리면 내가 연락할게.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고 저는 아파트의 차가운 복도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머물렀던 집안의 시원했던 공기는 온데간데였고 훅 끼쳐오는 한여름 밤의 무덥고 습한 공기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닫힌 문만 바라보았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지옥 같은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철컥. 그 짧고 단단한 소리는 세상이 내게 내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가 몸담고 있던 내 아들의 집, 내 손주의 온기가 남아있던 공간이 이제는 나를 거부하는 차가운 벽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이나 쇳덩이로 변해버린 그 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악쓰는 소리도, 아들의 나지막한 변명도, 손주의 울음소리도 이제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죠. 끈적하고 후텁지근한 여름밤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아들이 억지로 쥐어준 그의 체온과 나의 모멸감이 뒤섞인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어요. 사우나라도 가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습니다. 사우나라. 늙은 어미를 한밤중에 내쫓으면서 주는 돈으로 갈 곳이 고작 사우나란 말인가. 헛웃음이 나왔지만 입술은 경련하듯 떨리기만 할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아파트 복도의 희미한 센서등 아래 그림자처럼 우두커니 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했습니다. 이웃이라도 마주칠까 두려워 저는 서둘러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밝은 조명 아래 제 모습을 비출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그보다 더한 통증이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오르내렸던 이 계단이 오늘따라 어찌나 이리도 멀고 낯선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도시의 소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쌩쌩 달리는 자동차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술 취한 사람들의 고함,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요란한 음악 소리. 그 모든 것이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활기차고 잔인한 세상의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이 끔찍한 현실로부터 한 발짝이라도 더 멀어지고 싶다는 본능만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발바닥에서는 불이 나는 것 같았고 온몸은 땀으로 질척였습니다. 제 발걸음이 멈춘 곳은 휘황찬란한 불빛과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서울역 앞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밤의 열기는 조금도 식을 줄을 몰랐어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뿜어내는 열기와 아스팔트가 내뿜는 지열이 뒤섞여 이곳은 거대한 가마솥의 바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어
대합실 구석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여럿 보였어요. 신문지를 이불 삼아 덮고 잠든 노인,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젊은이, 커다란 짐 보따리를 껴안고 불안하게 주위를 살피는 아주머니. 그들 모두에게는 각자의 기구한 사연이 있겠지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저들을 그저 불쌍한 사람들이라 여기며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역시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 아등바등 살아온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니. 허탈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어요. 모든 것이 제 팔자 속아닌 것을요. 저는 땀으로 축축한 손에 꽉 쥐고 있던 10,000원짜리 지폐를 펴보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양심이자 나에 대한 마지막 모욕.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을까? 아니면 정말 아들의 말대로 하룻밤 낯선 이들과 몸을 섞으며 사우나에서 잠을 청해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잠시 눈을 붙이려 했을 때였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거구의 남자가 제 옆을 스치듯 지나가며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이쿠. 저는 의자에서 떨어질 뻔한 몸을 간신히 추슬렀습니다. 남자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인상을 찌푸리며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기분이 불쾌했지만 시비를 걸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옷을 털고 다시 자리에 앉으려는데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돈. 손에 쥐고 있던 10,000원짜리 지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바닥을 살폈지만 그 어디에도 꼬깃꼬깃한 제 마지막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남자가 부딪히는 순간 소매치기를 한 것일까? 아니면 놀라는 순간 저도 모르게 떨어뜨린 것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제 저에게는 단돈 10원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완전히 버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번째 노숙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역사의 불빛 일부가 꺼지고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돌아다니며 의자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쫓겨나듯 대합실을 나와 역사 앞 광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신문지 한 장을 깔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한여름 밤이었지만 맨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어요. 모기들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쉴 새 없이 달려들어 온몸을 물어뜯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서러움 그리고 배고픔에 밤새도록 뒤척여야 했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반긴 것은 어김없이 내리쬐는 폭염과 지독한 허기였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위장이 쓰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공중 화장실로 가 수돗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늙고 초라한 노숙자였습니다. 며칠 감지 못한 머리는 기름져 떡이 져 있었고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죠.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벌레 보듯 힐끗거리며 피했습니다.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아스팔트 위를 하염없이 걸었어요. 빌딩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어컨 실외기의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훅 덮칠 때면 어제 저녁까지 제가 있던 시원한 집 안이 떠올라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배고픔과 더위에 시달리다 보니 길가의 음식점 간판만 봐도 헛것이 보일 지경이었어요.
진열장에 놓인 먹음직스러운 빵,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만두, 시원한 냉면 그릇. 그 모든 것이 저를 조롱하는 신기루처럼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공짜로 밥을 나눠주는 곳이 있다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물어 그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저는 허름한 골목 안쪽에 길게 늘어선 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바로 무료급식소였습니다. 줄의 맨 끝에는 저처럼 남루한 행색의 노인들과 노숙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지치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저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땡볕 아래 묵묵히 서 있었죠. 저도 그 줄의 맨 끝에 섰습니다. 기다리는 한 시간은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뜨거운 햇살이 정수리를 그대로 내리쬐는 것 같았고 현기증이 나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어 식판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식판 위에는 멀건 된장국과 누렇게 변색된 김치, 그리고 보리알이 섞인 밥 한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급식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허겁지겁 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저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꾸역꾸역 음식을 삼켰어요. 한참을 그렇게 먹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식판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났을 때도, 아들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가진 돈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도 흐르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멀건 국 한 그릇 앞에서 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이죠. 서러움과 안도감, 비참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소리 죽여 울며 아스팔트 지옥에서의 첫 끼니를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날 이후 무료급식소는 저의 유일한 희망이자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정오가 되면 어김없이 그곳을 찾아가 한 끼의 식사로 허기를 채웠어요. 밤에는 여전히 서울역 근처나 다리 밑을 전전하며 쪽잠을 자야 했지만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저는 그곳의 단골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을 마주하다 보니 자연스레 급식소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이곳은 단순히 밥을 얻어먹는 곳을 넘어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멍하니 앉아 밥만 먹고 돌아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방 안쪽의 분주한 모습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와 나이가 비슷한 아주머니 봉사자들이었어요.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땀 흘려 일하고 있었지만 평생을 주방에서 살아온 제 눈에는 안타까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야채를 다듬는 손길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멀쩡히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너무 많이 잘라내 버리거나 무채를 썰어도 그 굵기가 제각각이라 볼품이 없었죠. 양념을 하는 모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저 커다란 통에 고춧가루와 소금, 간장을 들이붓고 되는 대로 버무리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 매일 나오는 반찬이 맛이 없을 수밖에요. 국은 또 어떻고요. 그저 맹물에 된장만 푼 듯 아무런 깊은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 물을 저렇게 썰면 어떡하나. 저렇게 말고 칼을 비스듬히 눕혀서 썰어야 식감이 좋은데. 된장만 풀 게 아니라 멸치라도 몇 마리 넣고 푹 끓여내면 국물 맛이 훨씬 살아날 텐데. 저도 모르게 속으로 계속 훈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근질거렸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게 더 맛있다고 알려주고 싶었지만 밥이나 얻어먹는 처지에 주제넘은 짓이라 생각하여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주방의 모습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단순한 구호의 장소가 아니라 다시금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배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급식소 게시판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주방 보조 구함 식사 제공, 무구. 그 짧은 문장이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무구. 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식사 제공이라는 네 글자가 제게는 그 어떤 월급보다도 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매일 땡볕 아래서 1시간 넘게 줄을 서지 않아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토록 다시 서고 싶었던 주방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물론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늙고 병든 노숙자. 그런 저를 누가 받아줄까? 괜히 나섰다가 망신만 당하고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대로 매일같이 밥만 얻어먹으며 무기력하게 늙어가는 것은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이것은 저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제 인생을, 제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몰라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배식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저는 조심스럽게 주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은 전쟁터처럼 어수선했어요. 설거지통에는 식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은 음식물 찌꺼기로 지저분했습니다. 봉사자들은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그 중에서 이곳의 책임자로 보이는 인상 좋은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정숙 씨라고 불리는 급식소의 소장이었습니다. 저 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물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밥 더 달라는 거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기 붙은 구인 공고를 보고 왔습니다. 제 말에 정숙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저의 남루한 행색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일하시겠다고요? 할머니 연세에 이런 험한 일이 괜찮으시겠어요? 돈도 안 나오는 자리인데. 괜찮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새끼 밥만 먹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 평생 누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무언가를 부탁해 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아들 장가 보낼 때 사돈댁에 잘 봐달라고 머리를 조아렸던 것 말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밥값은 꼭 하겠습니다. 음식 만드는 일이라면 젊었을 때부터 식당 일도 오래 했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저에게 일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저의 간절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일까요? 정숙 씨는 한참 동안 저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대신 힘들다고 하루 만에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 당장 설거지부터 시작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정숙 씨의 손을 덥석 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낡았지만 깨끗한 앞치마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앞치마를 받아들고는 마치 천군만마라도 얻은 듯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앞치마가 아니었어요. 거리로 내쫓긴 후 제가 처음으로 얻은 저의 자리이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달이 밑이 아닌 급식소 구석의 작은 창고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비록 딱딱하고 추운 바닥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받은 앞치마를 정갈하게 두르고 소매를 셔츠 걷어붙였어요.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텅 빈 주방.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저의 새로운 일터이자 전쟁터였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맡은 일은 산더미처럼 쌓인 식판을 설거지하는 것이었어요. 어젯밤 봉사자들이 대충 물에만 헹궈놓고 간 것이라 밥풀과 음식물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질려버릴 양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힘이 솟았습니다. 수십 년간 식당 주방에서 단련된 몸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커다란 고무대야에 물을 받아 세제를 풀고 놀라운 속도로 식판을 닦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세미로 찌든 때를 벗겨내고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궈 차곡차곡 쌓아 올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봉사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산처럼 쌓여있던 식판이 어느새 반짝반짝 윤이 나는 채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모두 입을 쩍 벌렸습니다. 어머, 이걸 누가 다 했대? 할머니가 혼자 다 하신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놀라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설거지가 끝나자 다음 임무는 채소를 다듬는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자루에 담긴 무와 배추, 감자와 양파. 저는 주방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칼을 잡았습니다. 제 손은 평범한 노인의 손이 아니었어요.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고 정확했습니다. 감자 껍질은 얇고 고르게 끊어짐 없이 한 번에 벗겨졌고 무채는 기계로 썬 것처럼 일정한 간격과 두께를 자랑했습니다. 양파를 수십 개를 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다른 봉사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수다를 떨며 한나절 내내 할 일을 저는 불과 한두 시간 만에 묵묵히 끝내버렸습니다. 세상에, 저 할머니 손 좀 봐. 무슨 기계가 달렸나? 칼질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젊었을 때 식당이라도 하셨나 봐. 봉사자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저를 동정하거나 무시하는 빛이 없었어요. 대신 저의 비범한 실력에 대한 순수한 감탄과 존중이 담겨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그들의 시선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어깨를 펴게 만드는 기분 좋은 무게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주방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묵묵히 제 몫을 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방의 조리를 총괄하던 왕언니 아주머니가 갑자기 급체로 몸져눕는 바람에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당장 수백 명의 점심을 준비해야 하는데 주방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숙 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다른 봉사자들은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조리를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네. 이걸 어쩐담. 오늘 메뉴는 된장국이랑 겉절이인데. 정숙 씨의 한탄을 듣고 있던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할머니가요? 하시겠어요? 정숙 씨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결국 저에게 주방 국자를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고쳐매고 커다란 솥 앞에 섰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커다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방 구석을 뒤져 아무도 쓰지 않던 말린 멸치와 다시마를 한 움큼 찾아냈어요. 그것들을 육수망에 넣어 솥에 넣고 푹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주방에 퍼져나가자 다른 봉사자들이 신기한 듯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 저는 배추 겉절이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미리 썰어두었던 배추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멸치 액젓, 그리고 설탕 대신 주방 한쪽에 있던 사과즙을 조금 짜내어 양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고무대야에 모든 재료를 넣고 제 투박하지만 정성 어린 손으로 척척 버무려냈습니다. 매콤하고도 새콤달콤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하게 우러난 멸치 육수에 된장을 풀고 제가 썰어둔 무와 두부, 호박을 듬뿍 넣어 한 소끔 더 끓여냈습니다. 평소처럼 된장만 푼 맹물국이 아니었어요. 깊고 구수한 맛이 일품인 제대로 된 된장국이었습니다. 배식 시간이 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말없이 밥만 받아가던 사람들이 음식을 맛보더니 하나같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늘 국이 왜 이렇게 맛있어? 이 김치 뭐야? 완전 밥도둑이네.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칭찬 소리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국과 김치를 더 달라며 배식대 앞으로 몰려들었고 급식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반찬이 동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숙 씨와 다른 봉사자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소란의 한가운데로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이 급식소의 가장 큰 후원자인 식품 스타트업 인정 가득한 끼의 대표 최주혁이었습니다. 그는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이었어요. 최 대표는 평소와 다른 식당의 활기찬 분위기와 사람들의 칭찬 소리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배식대로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는 그에게 오늘 주방장이 아파서 대신 다른 분이 음식을 했다고 설명했어요. 최 대표는 별 기대 없이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는 마치 대단한 것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는 다시 한번 천천히 국을 맛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에 감탄과 놀라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곁에 있던 정숙 씨에게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주방 누가 맡았습니까? 정숙 씨는 주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최 대표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 손가락 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제 모습에 그의 시선이 와서 꽂혔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점심 배식은 그야말로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평소라면 횡하니 비어있을 밥솥과 반찬통이 바닥을 드러냈고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저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오늘 정말 잘 먹었다는 인사를 건네며 급식소를 나섰습니다. 언제나 고단함에 지쳐있던 정숙 씨와 다른 봉사자, 아주머니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죠. 그들은 제 주변으로 몰려와 제 손을 붙잡고는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손맛이세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며느리에게 온갖 구박을 받으며 주방에 설 때와는 전혀 다른 온전한 기쁨과 보람이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묵묵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던 식당이 조용해지자 다시금 제 처지가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오늘 하루의 작은 성공이 과연 내일의 저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이 기쁨은 그저 찰나의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상념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와 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그 멀끔한 정장의 젊은 남자 최주혁 대표가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습니다. 저는 저를 부르는 것이라 생각지 못하고 다시 설거지에 집중하려 했어요. 저 같은 노숙자에게 말을 걸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김연자 어르신.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까 정숙 씨에게 물어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낀 축축한 손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동정이나 가벼움도 없었어요. 마치 귀한 장인을 대하는 듯한 진지하고 예리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된장국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육수에 멸치 말고 다른 비법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보통 된장국에서 날 수 없는 깊은 감칠맛이 느껴져서요. 그의 질문은 저의 허를 찔렀습니다. 그는 단순히 맛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맛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비법이랄 것까지야 말린 표고버섯 기둥이랑 무 껍질을 좀 넣고 우렸습니다. 버리는 것들이지만 잘 우리면 맛이 깊어지거든요. 제 대답에 최 대표의 눈이 살짝 커지며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역시 그랬군요. 버려지는 재료에서 최고의 맛을 끌어내는 지혜라니. 어르신, 이 손맛은 여기서만 머물기엔 너무나 큰 재능입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급식소방 근처의 조용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이런 곳에 와본 것이 얼마만인지 어색해하는 저를 위해 그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시켜주었어요. 향긋한 차 향기가 코끝을 맴돌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최 대표는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지만 열정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회사의 이름은 인정 가득한 끼입니다. 이름 그대로 사람들에게 바르고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요즘 세상에는 빠르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넘쳐나지만 저는 그럴수록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것은 집밥이라고 믿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 첨가물이나 기교 없이 좋은 재료와 정성만으로 낸 깊은 맛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어르신의 된장국에서 저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맛을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과 똑같은 맛이 났어요. 그건 단순한 레시피로 흉내낼 수 있는 맛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과 경험이 녹아든 그야말로 손맛 그 자체죠. 저는 그저 찻잔만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르신, 저희 회사와 함께 일하시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네, 제가 무슨 일을. 저희 인정 가득한 끼에서 새로 출시할 프리미엄 한식 가정 간편식 라인의 제품 개발 고문이 되어 주십시오. 어르신의 손맛과 지혜를 저희 제품에 그대로 담아내고 싶습니다.
어르신께서 수십 년간 쌓아오신 모든 것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보일 때입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길거리 노숙자에게 대뜸 회사 고문직을 제안하다니. 혹시 이 젊은이가 나를 상대로 무슨 사기를 치려는 것은 아닐까? 제 얼굴에 떠오른 의심을 읽은 듯 최 대표는 더욱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어르신의 경력과 실력에 걸맞은 최고의 대우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4대 보험은 기본이고 연봉은 우선 초봉으로 5천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내실 곳이 마땅치 않으실 테니 회사에서 깨끗한 오피스텔도 하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 그리고 오피스텔. 제 평생 만져본 적도 살아본 적도 없는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제안에 오히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저를 뭘로 보시고 그런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저 길거리에서 밥이나 얻어먹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믿고, 제가 믿는 것은 어르신의 처지가 아니라 어르신의 손맛과 그 안에 담긴 진정성입니다. 저는 사람 보는 눈은 꽤 정확한 편입니다. 어르신은 절대로 평범한 분이 아니세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조금씩 제 마음에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세상에 치이고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마저 버림받은 제가 어찌 낯선 젊은이의 호의를 섣불리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분한 제안이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 거절에도 최 대표는 실망한 기색 없이 자신의 지갑에서 카드키 하나와 작은 휴대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편안한 곳에서 푹 쉬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은 근처 비즈니스 호텔의 카드키입니다. 제가 미리 비용을 지불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으로 내일 아침까지 어르신의 결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거절하신다면 그대로 떠나셔도 좋습니다. 절대 어르신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찻집을 나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온기가 채 식지 않은 대추차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호텔 카드 키와 휴대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두 개의 물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푹신하고 깨끗한 호텔 침대에 누웠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보송보송한 가운을 걸치니 비로소 제가 인간이라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거리의 악취와 냉기 대신 은은한 향기와 쾌적한 온도가 저를 감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꿈은 내일 아침이면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주혁이라는 젊은 대표의 제안. 과연 믿어도 되는 것일까? 만약 그의 말이 모두 거짓이고 저를 이용하려는 속셈이라면 어떡하지? 하지만 만약 그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면 이대로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거리로 나간다면 저는 평생을 다리밑과 급식소를 전전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어요.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 여기서 더 나빠질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낯선 노파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아직 죽지 않았다고 제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투박하고 거친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그리고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던 손.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구박만 받던 이 손이 누군가에게는 재능이고 가치가 될 수 있다니.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사기이든 아니든 한번 부딪혀 보기로.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주혁 대표의 번호로 떨리는 손가락을 움직여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곧이어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제 평생 가장 큰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저 김연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주혁 대표는 약속된 시간에 호텔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의 차는 번쩍번쩍 윤이 나는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거리에서 잠을 자던 제가 이런 고급차에 오르게 될 줄이야. 저는 어색하게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최신식 빌딩이었습니다. 인정 가득한 끼의 본사는 그 빌딩의 꼭대기층에 자리 잡고 있었죠. 통유리로 된 사무실에 들어서자 젊고 활기찬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어요. 최 대표는 그런 저를 데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R&D 연구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제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평생 일했던 식당 주방과는 완전히 다른, 마치 병원의 수술실처럼 깨끗하고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주방이었어요. 온갖 첨단 조리 기구들과 실험 장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연구원들이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어르신께서 일하실 곳입니다. 저희 회사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최 대표가 저를 연구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정 가득한 끼의 신제품 개발을 이끌어 주실 김연자 고문님이시다. 젊은 연구원들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회의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 눈에는 제가 그저 길에서 데려온 무식한 늙은이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팀장으로 보이는 안경을 쓴 젊고 오만해 보이는 남자는 콧방귀까지 뀌는 듯했어요. 대표님, 저희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레시피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저분은 어떤 경력이? 그의 무례한 말에 최 대표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나서서 그를 막았어요. 말로 싸워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실력을 보여줄 기회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최 대표는 저에게 어르신께서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을 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만들어 주시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가장 기본이 되는 김치찌개를 끓이겠다고 했습니다. 팀장은 피식 웃으며 자신들이 이미 수십 번의 테스트를 거쳐 완성한 황금 비율 김치찌개 레시피가 있다고 거들먹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살폈어요. 잘 익은 김치, 돼지고기, 두부, 양파. 재료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레시피 대신 저만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먼저 돼지고기를 맹물에 삶아 기름기를 한번 걷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김치를 볶을 때
설탕 대신 잘 익은 홍시를 조금 으깨어 넣었어요. 인공적인 단맛이 아닌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내기 위한 저만의 비법이었죠. 마지막으로 쌀을 씻고 남은 뽀얀 쌀뜨물을 육수로 부어 푹 끓여냈습니다. 김치찌개가 끓는 동안 구수한 냄새가 연구실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비웃던 젊은 연구원들도 어느새 제 주변으로 모여들어 신기한 듯 제 요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찌개가 완성되고 저는 작은 그릇에 찌개를 담아 팀장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한 숟가락 맛본 그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다시 한번 찌개를 맛보았어요. 그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맛있다. 그 한마디에 다른 연구원들도 앞다투어 찌개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저희 레시피보다 훨씬 깊은 맛이에요. 돼지고기는 부드럽고 국물은 칼칼하면서도 부드럽게 넘어가요. 이게 바로 손맛이라는 건가. 그제야 그들은 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날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음식 하나로 저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연구실로 출근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던 수십 가지의 레시피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젊은 연구원들에게 음식의 원리와 재료의 궁합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은 저의 노하우를 과학적인 데이터로 변환하여 표준화된 레시피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세대 차이를 넘어 오직 맛있는 음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갔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최 대표는 저를 데리고 은행에 가 제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들어 주었어요. 통장에 찍힌 액수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제 능력으로 당당하게 벌어낸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증표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저만의 집을 구했습니다. 최 대표가 소개해준 부동산을 통해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한 원룸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했어요. 비록 작고 낡은 곳이었지만 그곳은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새로 산 냄비와 그릇으로 저 자신을 위한 첫 번째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과 제가 끓인 된장국.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눈물이 날 만큼 맛있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손으로 나를 위해 차린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토록 행복한 일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이 안정을 찾아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무심코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나 이제는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경석이었습니다. 엄마, 나 경석이야. 엄마 맞아?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친척 중 누군가가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마 길거리에서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늙은 어미가 멀쩡히 살아 전화를 받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나다. 무슨 일이냐?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냉랭한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짜고짜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강남에 있는 큰 회사에 다닌다며? 돈도 많이 번다면서?
그래서, 아니, 다행이다 싶어서 그렇지. 사실은 말이야. 요즘 돈이 좀 부족해서 엄마가 이제 돈 좀 버니까 우리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여름 밤에 저를 매몰차게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니.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없었어요. 오직 뻔뻔하고 이기적인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집도 더 넓은 데로 옮겨야 하는데 엄마가 5천만 원만 좀 보태줘. 응? 엄마도 아들 며느리 잘 사는 모습 봐야 좋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제 안의 화를 억누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꿈 깨라.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대꾸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그 뻔뻔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찾은 저의 작은 평화와 행복을 그들이 또다시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더 이상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그들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리라. 복수라는 차가운 불꽃이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 이후 제 삶의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첫째는 인정 가득한 끼에서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성공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 성공을 바탕으로 아들 내외에게 가장 처절하고 완벽한 복수를 선사하는 것이었죠. 제 마음속에 타오르기 시작한 복수심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제품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저의 모든 노하우가 집약된 프리미엄 한식 가정간 편식 브랜드 어머니의 손맛이 세상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메뉴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소갈비찜.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렇기에 가장 만들기 어려운 음식들이었죠. 최 대표는 제 스토리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라는 광고 문구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은 출시되자마자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준비된 물량이 모두 동이 났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제품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어요. 이거 진짜 미쳤다. 그냥 식당에서 파는 김치찌개랑 차원이 다름. 진짜 우리 엄마가 끓여준 그 맛임. 조미료 맛 하나도 안 나고 너무 깔끔해요. 바쁜데 집밥 먹고 싶을 때 최고일 듯. 소갈비찜은 정말 명절에 할머니 댁 가서 먹던 그 맛이랑 똑같아서 먹다가 눈물 날 뻔했어요. 비싸도 계속 사 먹을 겁니다. 입소문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고 어머니의 손맛은 순식간에 프리미엄 간편식 시장의 최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연일 치솟았고 인정 가득한 끼는 중소기업에서 단숨에 업계의 주목을 받는 유망 기업으로 성장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길거리의 초라한 노숙자나 급식소의 무급 봉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저를 손맛 하나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신화적인 인물로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잡지와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저는 김연자 회장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최 대표는 이제 저를 단순한 직원이 아닌 회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파격적인 스톡 옵션을 부여했고 저는 인정 가득한 끼의 주요 주주가 되었습니다.
제 명의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는 또한 성공한 사업가에게는 그에 걸맞은 품위가 필요하다며 저의 스타일링까지 도맡았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회장님의 모습이 곧 우리 회사의 얼굴이니까요. 그는 저를 데리고 최고급 백화점으로 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세련된 정장과 단정한 헤어스타일도 시간이 지나자 제 몸에 맞춘 듯 편안해졌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김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억대 자산가이자 성공한 기업의 회장인 당당하고 기품 있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돈과 명예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제 투박한 손은 여전히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손이었고,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개인 비서를 통해 연락 한 통이 전달되었습니다. 아들 경석이었습니다. 제게 직접 전화를 걸 용기는 없는지 회사를 통해 연락을 해온 것이었죠.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비서에게 전화를 연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엄마, 저 경석이에요. 잘 지내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지난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제 성공에 대한 소식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된 듯 그의 목소리에는 비굴한 아첨의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인 미리도 옆에 있는지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습니다. 역겨워서 속이 메스꺼웠어요. 용건것만 간단히 해라. 바쁘다. 아, 네. 다름이 아니라 엄마. 저희 이사했어요. 예전에 살던 데보다 훨씬 크고 좋은 아파트로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집들이를 하려고요. 엄마도 오셔서 자리를 좀 빛내주셨으면 해서요. 엄마가 이제 이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분이신데 저희 집들이에 오시면 저희 체면도 좀 서고 좋잖아요. 그들의 속셈은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저의 성공을 자신들의 과시용으로 이용하고 집들이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엄마 오실 때 두둑하게 준비해 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죠? 며느리 이미리가 전화기를 빼앗아 들고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 뻔뻔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의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장 상냥하고 인자한 목소리를 꾸며내어 대답했습니다. 오냐 가야지. 내 아들 며느리가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는데 이 어미가 당연히 가야지. 걱정 마라. 선물도 아주 두둑하게 준비해 갈 테니. 제 대답에 전화기 너머의 두 사람은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쁨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최 대표와 회사의 법무팀장을 제 사무실로 호출했습니다. 제 앞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을 보며 저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말 제 아들 내외가 집들이를 한다고 합니다. 법무팀장이 제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까? 네. 이제 그들에게 죗값을 물을 때가 왔습니다. 계획을 시작하도록 하죠. 저의 말에 최 대표와 법무팀장의 얼굴에 비장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그들의 화려한 집들이를 가장 비참한 심판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제가 아들에게 주었던 아파트 전세금 2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을 준비한다. 둘째,
집들이 음식은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회사 어머니의 손맛에 최고급 케이터링 서비스로 제공하여 그들을 방심하게 만든다. 셋째, 집들이 현장에서 모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과거와 그들의 만행을 담은 영상을 폭로한다.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소장과 함께 수천만 원에 달하는 케이터링 비용 청구서를 전달하여 그들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벽하게 매장시킨다. 모든 계획이 완성되자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를 내쫓았던 바로 그 도시가 이제는 제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움츠렸습니다. 경서가, 미리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돈, 내가 아주 원 없이 뿌려주마. 너희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파티를 시작해 보자꾸나. 차가운 복수심이 한여름 밤의 열기보다도 더 뜨겁게 제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수십억짜리 아파트의 푹신한 침대 위였지만 지난 몇 달간 잠 못 이루며 뒤척이던 밤들과는 다른 차갑고도 맑은 정신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오늘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늙고 초라한 노파는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로 다져진 인정 가득한 끼의 회장 김연자가 서 있었죠. 저는 제 비서가 며칠 전 최고급 양장점에서 맞춰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실크 블라우스와 단정하면서도 위엄이 느껴지는 검은색 정장.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오늘 제가 입고 나갈 갑옷이자 제 자신을 지켜줄 최후의 방패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자 최주혁 대표와 법무팀장인 박 변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도 비장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최 대표의 물음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철 2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케이터링 비용 청구서였습니다. 그 서류들이 오늘 제 복수를 완성시켜줄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결의를 다졌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우리는 아들 내외가 사는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신축 주상복합. 제가 쫓겨났던 낡은 아파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화려하고 거대한 성채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로비에서부터 보안 요원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내내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분노는 이미 차갑게 식어 이제는 오직 뚜렷한 목표의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띵동. 초인종을 누르자 곧 화사한 옷을 차려입은 며느리 이미리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과장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아이고, 우리 회장님 행차하시는데 길이 너무 막히지는 않으셨어요? 그녀의 눈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훑으며 제가 입은 옷과 들고 있는 가방의 가격을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 경석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 들어와 어서. 하지만 그들의 웃음은 제 뒤에 서 있는 최 대표와 박 변호사를 발견하는 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분들은 누구? 내 사업 파트너와 변호사일세. 오늘 자네들을 축하해주러 같이 왔어. 저는 태연하게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은 그들의 허영심을 증명이라도 하듯 온갖 비싸 보이는 가구와 장식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미 수십 명의 손님들이 모여 왁자지껄하게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경석과 미리의 직장 동료나 친구들인 듯 하나같이 번지르르한 행색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갑작스러운 저희의 등장을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자, 모두들 주목해 주세요. 오늘 저희 집들이를 위해 저희 시어머님이자 인정 가득한 끼에 김연자 회장님께서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미리는 금세 표정을 바꾸고 저를 손님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저를 성공한 시어머니로 둔 것에 대한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손님들은 와, 저분이 그 유명한 분이시구나. 미리 씨,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라며 부러움과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찬사를 받으며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마음껏 즐겨두어라.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가짜는 허영과 우월감이 곧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테니. 제가 약속했던 선물인 케이터링 음식들은 이미 집안의 가장 좋은 자리에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최고의 셰프들이 직접 출장 나와 만든 궁중 요리들이었죠. 손님들은 음식을 맛보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 갈비찜 맛 좀 봐. 입에서 그냥 녹네 녹아. 어느 호텔에서 주문한 거예요? 전복이며 대하까지 재료가 정말 신선하네요. 미리 씨, 오늘 돈 좀 썼나 봐? 미리와 경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 모든 칭찬을 자신들이 받는 것처럼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며 와인 잔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우아하게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티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저는 최 대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때가 되었다는 신호였죠. 최 대표가 거실 중앙에 설치된 대형 TV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손에 든 마이크를 가볍게 두드리며 손님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저희 김연자 회장님께서 특별한 영상을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손님들은 박수를 쳤고 경석과 미리는 무슨 대단한 선물이라도 공개되는 줄 알고 기대에 찬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곧이어 TV 화면이 밝아지며 인정 가득한 끼에 세련된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브랜드의 성공 신화를 담은 영상이었죠. 손님들은 와, 멋지다라며 감탄했고 미리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영상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면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어둡고 지저분한 서울역 대합실의 풍경이었습니다. 날짜는 작년 8월의 어느 날 밤. 화면 속에는 한 노파가 구석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잠시 후 거구의 남자가 저를 거칠게 밀치고 지나갔고 제가 손에 쥐고 있던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상영되었습니다. 식장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저게 무슨 영상인가 싶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경석과 미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땡볕 아래 무료급식소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남루한 옷차림. 누가 봐도 영락없는 노숙자의 모습이었죠. 식판에 멀건 국을 받아들고 서러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을 삼키는 제 모습이 클로즈업 되자 손님들 사이에서는 경악과 충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저 할머니 회장님이랑 닮은 것 같은데? 설마 아니지? 모든 시선이 화면과 저, 그리고 경석 부부에게로 번갈아 향했습니다.
경석과 미리는 이제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미리는 저를 향해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끄세요.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보신 영상이 바로 1년 전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오늘 맛있게 드신 이 훌륭한 음식들이 바로 저 영상 속의 노숙자 노파가 만든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손님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혐오감, 그리고 눈앞의 상황에 대한 불쾌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오늘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2가지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제가 손짓을 하자 박 변호사가 서류철 2개를 들고 경석과 미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선물입니다. 과거 제가 제 아들에게 내주었던 아파트 전세 자금 2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장입니다. 박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경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경석은 마치 불덩이라도 만진 듯 화들짝 놀라며 그것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2번째 선물입니다. 박 변호사는 다음 서류를 이미리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드신 이 최고급 케이터링 서비스 비용 총 3천만 원에 대한 청구서입니다. 제 의뢰인이신 김연자 회장님께서는 모든 거래는 깔끔해야 한다고 믿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으악. 미리는 결국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석은 얼굴을 2 손으로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님들은 더 이상 이 끔찍한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듯 서둘러 짐을 챙겨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석 부부를 향한 경멸과 조롱만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했던 집들이 파티는 순식간에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심판의 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서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아들과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들에게 주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날의 집들이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가 최 대표 박 변호사와 함께 그 집을 빠져나올 때까지도 며느리 이미리의 악에 바친 비명과 아들 경석의 공허한 흐느낌은 멈추지 않았어요. 쫓기듯 빠져나가는 손님들의 경멸 어린 수군거림이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에 올라타는 내내 제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복수를 끝마쳤다는 후련함보다는 차갑고 텅 빈 무언가가 제 가슴을 채우고 있었죠. 이것이 과연 제가 원했던 것일까?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삶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표가 전해주는 소식에 따르면 그들의 몰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비참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우선 그들의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그날 집들이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은 끔찍한 경험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해시태그 집들이 복수국, 해시태그 페르나들 며느리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그날의 이야기는 그들의 친구,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영상이 직접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자극적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죠. 경석은 회사에서 부모를 내쫓은 페르나로 낙인 찍혀 동료들의 노골적인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결국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능력보다는 인맥과 평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며느리 이미리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허영심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삶은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부러움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어요. 그날의 사건으로 그녀는 순식간에 정신 나간 악녀이자 사기꾼의 아내로 전락했습니다. 그녀가 속해 있던 각종 사교 모임에서는 당연히 제명되었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마저 그녀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경제적인 파탄도 뒤따랐습니다. 제가 제기한 2억 원의 반환 청구 소송과 3천만 원의 케이터링 비용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자랑하던 강남의 새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아 제게 빚을 갚고 나니 그들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그들은 결국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월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비서로부터 경석이 회사 로비에서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몇 시간째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경비들에게 그를 내쫓지 말고 제 사무실로 올려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침내 제 눈앞에 나타난 아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패인 그 자체였어요. 며칠은 감지하는 듯 기름진 머리, 퀭한 눈, 구겨진 옷차림. 예전에 번지르르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제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엄마. 그는 제 발치에 매달려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반성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의 눈물은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소송 좀 취하해 주시고 저희 좀 살려주세요. 엄마, 돈 많잖아요. 이까짓 돈 없어도 사시잖아요. 역시나 그의 본심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내 눈물은 조금도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제 말에 경석은 울음을 그치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원망이 서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망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미리 성화에 못 이겨서 잠깐, 아주 잠깐 그런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망가뜨려야 했어요?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제 탓,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정함에 대해서는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녀석은 아직도 멀었구나. 징벌만으로는 부족하구나. 마지막 가르침이 필요하겠구나. 저는 그가 모든 변명과 원망을 쏟아내고 지쳐서 헐떡일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조용해졌을 때 저는 책상 서랍에서 얇은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입사 지원서다. 네. 경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너가 진정으로 네 잘못을 뉘우치고 너가 버린 어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돈이 아니라 땀으로 증명해라. 너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네 몸으로 직접 배워봐라. 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회사 물류창고로 출근해.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상자를 나르게 될 거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게 될 거야. 너가 그 돈으로 내 빚을 모두 갚는 날, 그때가 되면 내가 너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제 제안에 경석은 아연실색했습니다. 번듯한 사무직으로만 일해왔던 그에게 육체 노동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었을 겁니다. 지금 저더러 막노동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선택은 너의 몫이다. 이 지원서를 쓰고 새로운 삶을 살든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내 눈앞에서 사라지든 스스로 결정해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제 등 뒤로 입사 지원서 한 장을 손에 쥔 채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것이 제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혹독한 형벌이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후 제 마음에는 한동안 허탈함과 공허함이 맴돌았어요. 제 인생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했지만 제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최주혁 대표는 그런 저를 위로하며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회장님 개인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제2, 제3의 김연자가 존재합니다. 이제는 회장님의 성공과 능력을 그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말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겪었던 그 끔찍한 고통을 다른 누군가는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남은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사재의 상당 부분을 출연하여 어머니의 손맛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에게 안전한 거처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죠. 우리는 서울 외곽에 작은 건물을 매입하여 노인들을 위한 쉼터와 직업훈련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정 가득한 끼의 제2공장을 그 근처에 설립하여 재단을 통해 교육받은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주었죠. 당신들은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당신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선이라고. 재단은 단순한 구호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절망에 빠진 이들이 다시 희망을 꿈꾸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편 아들 경석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공장장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여 물류창고에서 상자를 나르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한 달은 매일같이 곡소리를 내며 힘들어했고 몇 번이고 그만두려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나듯 이사간 월세방의 보증금과 밀린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라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사무실에 돌아오니 제 책상 위에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함께 서툰 글씨로 쓴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경석이었습니다. 그가 땀 흘려 번 첫 월급의 일부를 제게 빚을 갚겠다며 두고 간 것이었죠. 저는 그 세 글자를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짧은 글자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희미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저지른 죄가 이 쪽지 한 장으로 씻길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겠죠. 하지만 저는 그 쪽지를 버리지 않고 제 책상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어보면서요. 시간이 흘러 재단 설립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재단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의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식당의 가장 큰 테이블에는 제가 손 내밀어준 수많은 어르신들과 저를 언제나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최 대표와 인정 가득 한 끼의 직원들, 그리고 재단의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저희 공장에서 생산된 어머니의 손맛 제품들로 차려진 풍성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행복한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충만한 행복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들을 향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외로웠을 때 저를 살린 것은 한 그릇의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밥은 그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저의 희망이고 저의 가장 소중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인 테이블 상석에 앉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한여름 밤의 악몽은 이제 끝났어요. 저를 내쫓았던 아들 내외에 대한 복수심도 이제는 희미한 과거의 기억이 되었어요. 저는 제 손으로 직접 그 어떤 복수보다도 더 값지고 위대한, 따뜻하고 거대한 저만의 왕국을 일구어냈습니다. 제 발 아래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보다 지금 제 눈앞에 이 소박하고 따뜻한 식탁이 훨씬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의 진정한 승리이자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시간이라는 약이 더디게, 그러나 꾸준히 발라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그럴 시간조차 없었어요. 어머니의 손맛 재단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고 나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단은 이제 단순히 노인들에게 쉼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 자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할머니 손맛 전수 사업. 전국 각지에 숨어 있는 평생을 부엌에서 살아온 할머니들의 레시피와 그 안에 담긴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여 한 권의 책과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어느 맑은 가을날 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90이 넘은 연세에도 홀로 텃밭을 가꾸며 된장을 담그는 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도착한 할머니의 댁은 흙냄새와 구수한 장 냄새가 정겹게 어우러진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줍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저는 할머니의 부엌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된장은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요? 저희 회사 연구원들이 아무리 분석을 해도 이 맛을 못 내던데. 제 물음에 할머니는 검버섯이 핀 손으로 장독대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법은 무슨? 그냥 볕이 잘 들 때 콩을 삶고 바람이 좋을 때
매주를 띄우고 밤하늘에 별이 총총할 때 소금물을 붓는 기다. 세월이 해주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는 덤덤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자연의 순리와 기다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이 18배 시집와서 시어머니에게 장 담그는 법을 배웠던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 쌀 한 토리, 귀에 멀건 죽만 끓여 먹으면서도 장맛 하나만큼은 지켜내려 애썼던 이야기, 그리고 그 장으로 끓인 된장찌개를 먹고 자란 자식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버린 이야기까지. 그녀의 주름진 얼굴과 투박한 손에는 한 여성의 고단했던 일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법에 대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 어머니들의 위대한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출장을 마치고 서울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최주혁 대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든든한 미소와 함께 무언가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회장님, 출장은 어떠셨습니까? 좋았어. 아주 귀한 것을 배우고 왔다네. 저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대표는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인정 가득한 끼가 드디어 다음 달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상장? 주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저에게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최 대표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회사가 이제는 개인의 소유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개된 기업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회사의 주요 주주인 저의 자산이 이제는 제가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만큼 천문학적인 액수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이것으로 재단의 미래는 완전히 보장된 셈입니다. 이제 회장님께서는 아무 걱정 없이 하고 싶으신 일을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길거리에서 한 끼 식사를 구걸하던 제가 이제는 수천억 대의 자산가가 되었다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저는 최 대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는 저에게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그는 제게 아들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최 대표, 정말 고맙네. 자네가 없었다면. 회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아니라 회장님의 손맛과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끈 것입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이라는 보석을 조금 일찍 알아보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혈연보다도 깊은 신뢰와 존중으로 엮여 있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전국의 숨은 장인들을 찾아 기록하는 일이었죠. 한참을 시장 안쪽의 그릇 가게들을 둘러보는데 제 눈에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좌판에 앉아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한 여인.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이밀이었습니다. 한때는 최고급 명품만을 휘감고 다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시장의 어느 상인과도 다를 바 없는 삶에 찌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경석과 헤어진 후 친정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가게 일을 돕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님과 가격 문제로 목청을 높여 싸우다가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감정들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깊은 수치심과 꺼지지 않은 증오. 그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의 복수는 무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그릇에 맞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 했던 그녀의 욕망은 결국 그녀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통쾌함 대신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제가 집에서 쫓겨난 지 꼬박 5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경석은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저 매달 제 비서를 통해 창고에서 일하며 번푼 돈을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보내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따로 모아두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비서로부터 경석이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처럼 행패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약속을 잡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허락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약속된 장소인 조용한 한정식 집의 별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제 앞에 앉은 아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5년의 세월과 고된 노동은 그의 얼굴에 깊은 흔적을 남겨놓았어요. 더 이상 예전에 번지르르하고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땀의 가치를 아는 노동자의 그을린 얼굴과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차분한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죠.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먼저 깬 것은 경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는 어떠냐? 저는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매일 공장에 나가서 일하고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가고. 그는 자신의 삶을 덤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변명이 섞여 있지 않았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온 듯한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하나 고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만 여겼던 어리석음,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어머니를 버렸던 비정함,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원망했던 치졸함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지금껏 갚은 돈이 어머니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지난 5년간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담아 피땀 흘려 모은 것입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가 매달 보내왔던 돈이 고스란히 모여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가방에서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5년 전 제가 아들에게 빚을 강제했던 차용증 원본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아들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경석아, 내 빚은 이걸로 다 갚은 것으로 하마. 저는 찢어버린 서류 조각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그가 건넨 통장을 다시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너가 번 돈이다. 나는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 이 돈으로 너와 우빈이의 미래를 위해 쓰거라. 우빈이. 제 입에서 손주의 이름이 나온 것은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경석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제가 손주의 안부를 물어봐주는 그 순간을 가장 간절하게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저 자신을 과거의 족쇄로부터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재단이 운영하는 직업훈련센터의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새로 들어온 어르신들에게 저의 된장국 비법을 전수해주는 날이었죠. 주방 안은 구수한 된장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자, 다들 이리 와서 맛 좀 봐요. 된장은 이렇게 구수하게 풀어야 제맛이 나는 거야. 제가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주방 문이 열리며 경석과 훌쩍 자란 우빈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우빈이는 제법 어른 티가 났어요. 그들은 오늘 재단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빈이가 어색하지만 예의 바르게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경석은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우빈이는 그런 아빠를 도와 어르신들에게 밥을 퍼주는 일을 맡았죠.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편안함과 잔잔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끓고 있는 된장국을 국자로 휘저으며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지옥으로 내몰았던 한 그릇의 음식,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 그릇의 음식,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따뜻한 현재가 이 구수한 된장국 한 그릇 안에서 기묘하게 어우러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앉아 맛있게 밥을 먹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직원들, 저의 든든한 동반자인 최 대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아들의 뒷모습, 그리고 어색하게나마 제 곁을 맴도는 손주의 모습까지. 그래, 이것이 바로 나의 왕국이고 나의 가족이며 나의 유산이구나.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여름밤의 복수는 끝났고 제 마음에는 그 어떤 상처의 흔적도 없이 오직 충만한 평화와 감사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행복을 끓여낸 진정한 여왕이었습니다.